여러분, 우리 경제의 부채는 지금 점점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제 주체들이 모두가 부채가 엄청나게 많아요. 가게도 부채가 많고요. 기업도 부채가 많고요. 정부도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부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채에 대한 위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계 부채는 지금 상상 이상입니다. 11월 달만 보면요, 이 가계 부채가 사상 최대로 폭증했습니다. 사상 최대로. 9월 달도 11조가 늘어났다. 이게 적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11월 달도 13조 5천억이다 할 때만 하더라도 야, 이 가계부채 장난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11월 달에는요 18조 3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뭐 폭증이 진짜 폭포수처럼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 가계부채가 이렇게까지 늘어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위기도 온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의 내관이 가계부채다 이렇게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계부채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분야별로도 보면요 신용대출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많이 늘고 있어요. 신용대출이 7조 6천억 원이 늘었고요. 주택담보대출도 6조 8천억 원 조금 줄었다고 봐야 되는데 기타 대출이 3조 9천억까지 폭증했습니다. 이 기타 대출이 마이너스 통장이겠죠.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이 이만큼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계대출이 많이 늘까? 한번 분석을 해봐야지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충격으로 다가올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의 정책 실패가 가수요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요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금융은 금융대로 모두가 다 마음이 빠르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경제를 잘 모른다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뭔가 성급하고 어설픕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전부 다 실패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거든요. 이게 가계부채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가계대출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규제 강화하기 전에 빨리 대출 받아놔야 되겠다. 이런 심리가 굉장히 크게 작동을 했습니다. 정부 정책이 오히려 대출의 가수요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대출이 바로 그 짝이고요. 마이너스 대출이 바로 그 짝입니다. 이렇게까지 정부 정책이 가수요를 부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지금 정부 정책의 가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여기에다가 이게 B2도 한몫을 합니다. B2라는 게 빚을 내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서 아파트를 사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B2가 실제 가계부채의 역대급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11월 30일이죠. 공모주 청약하는 날인데 이게 뭐 이름들 듣도 보도 못한 회사예요. 저는 명신산업이 공모주 청약 마감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은행에서 신용대출만 한 것만 해도 2조 1천억 원이에요. 2조 1천억 원. 이게 이제 11월 3일 날 공모주가 끝나고 나고
11월 1일 날, 12월 1일 날 이게 IPO 기업 공개가 확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신용 대출 규모가 1조 2천억 원 확 감소했습니다. 이 말은 B2가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요. 영끌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자는 거예요. 집을 사자. 지난 6월만 하더라도 아파트 거래량이 진짜 많이 높았어요. 10만 6천 가구였습니다. 7월에는 7만 4천 가구, 8월에는 5만 가구, 9월에는 6만 1천 가구, 10월에는 6만 8천 가구, 6월이 최대치를 가다가 8월에 정부가 규제가 있거나 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분위기잖아요. 다시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워낙 많이 오르니까 가격까지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전세대출 자금도 한 몫을 했어요. 이게 네 번째입니다. 전세가 워낙 많이 올랐어야지요. 뭐 많이 올라온 것은 뭐 2배를 올랐다 하는데도 천지고요. 서울에서 전세를 못 구해서 전세 난민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난리가 아니었어요. 지금도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에서 전세를 못 얻으니까 경기도나 수도권으로 나간다 해서 전세 난민입니다. 또 이 전세 난민이 되기 싫어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영끌해서 집을 사는 것도 또 한 몫을 하는 거고요. 이게 여러분 지금 이대로 계속 간다고 하면 결국은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가계부채가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요. 너무 많이. 여기에다가 다섯 번째가 이제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경영이 악화되니까 대출 수요가 굉장히 늡니다. 당장 11월 달에만 하더라도 7조 원이 늘었어요. 7조 원이. 근데 중소기업이요. 이게 7조 원이 늘었는데 문제는 이 7조 원을 어디 쓰느냐잖아요. 시설 투자에 쓰느냐. 마케팅에 쓰느냐. 아닙니다. 시설 투자나 마케팅이나 사업 확장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라면 걱정을 안 하죠. 이게 대부분이 고정비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인건비를 댄다든가 이자를 낸다든가 월세를 낸다든가 이런 돈이 7조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계부채를 늘리는데도 한 몫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소기업 사장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창업가 정신이 있어서 어떻게 하든 기업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출이란 대출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제피고 심지어는요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제피고도 지금 대출을 받는다고 이야기할 정도면 이게 중소기업 사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결국은요 중소기업이라는 법인으로는 대출을 못 받고 개인이라는 이름으로 또 대출을 받는다는 거예요. 대출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이렇게 역대급으로 늘어나니까 이러다가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도 그렇고 가계대출도 그렇고. 왜냐하면 가계대출이 지금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요. 11월 달에만 7.9%입니다. 7.9%. 이 금융당국이 생각할 때 심리적 저항선 7%로 보고 있거든요. 7.9%로 간다면 그것은 너무 빨리 돈을 빌려서 자칫 잘못하면 그만큼 빨리 못 갚는다는 의미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많이 늘어날지 거기에 대한 충격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가계대출이 3분기까지 보면요 진짜 심각할 정도예요. 1682조 1천억 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상 최대입니다.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면요. 결국 반드시 위기는 찾아옵니다. 예, 글로벌 위기들이 전부 다 공통점이 부채가 늘어났다는 사실이 바로 그 몫을 차지를 했습니다. 결국 부채 문제가 악화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결국은 금융의 신용경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경색으로 이어진다면 그때부터는요. 예, 이게 금융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말입니다. 이게 국제결제은행 이러면 BIS라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금융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쪽, 국제결제은행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을 정도로 국제결제은행은 막강한 금융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결제은행이 신용갭을 발표를 했는데 이 신용갭이 대한민국이 지금 충격적인 수준이에요. 신용갭이라고 하는 것은요. 1991년부터 현재까지 명목 국내 총생산 GDP죠. GDP 대비 민간신용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민간신용이란 말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합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장기 추세를 보는 거예요. 장기 추세를. 91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GDP 대비 민간신용, 가계부채나 기업부채가 얼마가 되는지를 장기적으로 이렇게 추세를 보는 거거든요. 그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신용갭이에요. 지금 신용갭이 13.8입니다. 13.8. 13.8%라는 것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금융위기 때가 우리가 13.2입니다. 지금 13.8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 수치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10 이러면요. 10을 초과하면 경보 단계거든요. 경보 10을 초과하면. 근데 지금 13.8이랍니다. 13.8이면 야 이렇게 하다가는 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위기가. 자, 우리가 이 2008년 2009년에 있었던 금융위기 왜 왔습니까?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이 부실로 쌓여서 금융권의 부실화가 이어졌거든요. 이렇게 이게 결국 전 세계로 확산돼서 진짜 난리를 쳤단 말입니다. 자, 우리도 지금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계대출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 이러면 당연히 금융회사의 부실이 이어지고요. 이 금융이 부실이 이어지면 결국 기업의 자금 공급을 또 원활하게 하지를 못해요. 기업의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면 기업까지도 한계 기업이 많아서 파산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가계와 기업이 동시에 어려워진 그런 상황. 그게 결국은 금융의 위기를 덮어 씌워서 금융위기로 발전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 지금 한국에 대한 신용갭 추이가 이만큼 올라갔다는 거. 부채 팽창 지수가 너무 크게 올라갔다는 거. 이것은요. 결국 우리 경제에 치명타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전분기만 하더라도 한국의 신용갭 추이는요. 9.4%포인트였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4.4%포인트가 올라서 13.8%포인트가 됐다는 것은 결국 민간 부채에 지금 빨간 불이 왔고 그 빨간 불이 결국 신용경색을 일으킨다. 신용경색을 일으킨다는 게 금융의 위기가 온다. 이런 얘기라는 겁니다. 저는 국제결제은행의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고 지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도 7.9%의 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도 걱정하는 게 7%가 마지노선이라고 봤는데 실제 7% 이상
빠진 쪽도요 한 번이 아니에요. 이번에 한 번은 7.9% 올라갔지만 지난 10월에도 7% 이상 올라갔습니다. 10월에도.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은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그 부채의 부메랑이 결국은 돌아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가 지금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가 더 빨리 금융위기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인식하고 있으면 위기가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부채 규모는요, 가계나 기업이나 정부의 부채 규모는 위기를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거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물음표를 달고 있습니다. 물음표. 그만큼 경제 주체들의 부채가 굉장히 큽니다. 가계만 하더라도 앞서 보여드린 것은 1600조대, 이것은요 자영업자 부채를 뺀 겁니다. 개인사업자 부채. 이거는 개인사업자 부채를 포함시킨 거예요. 1887조. 이게 지금 2분기 기준이거든요. 이 경우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8.6%입니다. 이게 80%가 올라가면 위기 수준이라고 했어요. 위기 수준. 그런데 80% 위로 한참 올라갔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지금 2073조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GDP 대비해서 108.3%입니다. 108.3%. 정부도 865조 원이죠. GDP 대비 45.2%가 지금 넘어섰습니다. 이만큼 경제 주체들이 갖고 있는 부채 폭증, 이 폭증이 결국은요 금융위기를 그대로 몰고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위기를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아서 감당하지 못해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를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정부가 부채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당국에서도 이제 신용대출이고 뭐고 대출을 쪼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대출 쪼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출을 쪼이잖아요. 이게 갑자기 쪼이기 시작하면 한계 차주나 한계 기업들이 동시에 무너질 수 있어요. 지금 금융당국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깊을 거예요. 부채가 워낙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조이는 것도 시험시험 연착륙이 될 수 있어야 되고요. 경기가 빨리 풀려줘야 돼요. 경기가 풀려줘서 한계 차주나 한계 기업들이 다시 정상 차주나 정상 기업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저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금융위기에 항상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조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